안 돼요. 지금 시동 걸면 죽어요.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평범한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한적한 주유소에 멈춰 섰습니다. 기름을 넣던 주유소 알바생이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제발요. 시동 걸지 마세요.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차에서 끌려 나온 여회장. 그로부터 3초 후 수천만 원짜리 세단이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누군가 회장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주유소 알바생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거든요. 도대체 그 청년은 어떻게 시동을 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국도 위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72살의 박금순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성진그룹의 총수였죠.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려 묶은 모습이 범상치 않은 품위를 풍겼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운전석의 기사가 백미러로 회장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박 회장은 힘없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박 회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아들 부부의 기일이었어요. 정확히 20년 전 오늘 박 회장의 외아들 박민철과 며느리 이수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산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새벽녘에 울린 전화벨 소리, 경찰의 담담한 목소리, 박민철 씨와 이수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영안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사고의 충격으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손자 민석이가 사라진 거예요. 당시 5살이었던 민석이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온 산을 샅샅이 뒤졌어요. 수색견까지 동원했지만 아이의 시신은커녕 옷 한 조각도 찾지 못했죠.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 하나로 박 회장은 20년을 버텼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돌아다녔어요. 사설 탐정도 여러 명 고용했죠. 실종 아동 전문 기관에도 의뢰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민석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의 단풍이 피처럼 붉었습니다. 민석아. 입술 사이로 손자의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할머니가 아직도 널 찾고 있단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죠. 바로 그때였어요. 운전석에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기름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주유소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르렴.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국도변의 낡은 주유소로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삼거리 주유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래되고 허름한 주유소였죠. 주유기도 구식이었고 건물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녹슨 드럼통이 쌓여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주유기 옆에 서 있던 청년이 다가왔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 걸레를 들고 있었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건강해 보였지만 어딘가 쓸쓸한 눈빛이었어요. 세상의 쓴맛을 일찍 본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밤새 일했는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인사하는 목소리만큼은 밝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름 넣어드릴까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 웃는 얼굴이 유난히 해맑았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은 사람 같았죠. 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어요. 가득 넣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은 능숙하게 주유기를 들었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기 시작했어요. 주유기에서 기름이 흘러들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주유소에 울려 퍼졌죠. 찰랑찰랑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무심코 바라봤어요. 그러다 청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저 눈빛, 저 얼굴 생김새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박 회장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이가 드니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냥 스치는 느낌이려니 했습니다. 주유가 절반쯤 됐을 때였어요. 청년이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주유를 하던 손이 멈췄어요.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죠. 콧등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이상한 냄새요? 네,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청년은 다시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차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차체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폈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꼼꼼했어요. 뭘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어요. 저 기계 냄새에 민감한 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비소에서 일해서 그런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금방 알아채요. 근데 이 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휘발유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달라요. 청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장난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허리를 더 깊이 숙여 차 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해서 차체 아래를 살폈죠. 작업복이 기름때로 더럽혀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뭐가 보여요?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차 밑을 살피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이게 뭐야?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온몸에 소름이 돋은 것 같았어요. 기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청년은 후들거리는 손가락으로 차 밑을 가리켰어요.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청년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목젖이 크게 움직였죠.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거, 폭발물 같은데요. 폭발물이요?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공병부대 출신이에요. 폭발물 구조를 좀 알거든요. 저거 시한장치는 아닌데 시동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전선이 시동 계통에 물려 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공포와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차 안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회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안 끝나? 나 바쁜 사람이야. 회장의 손이 무심코 시동 버튼 쪽으로 향했습니다. 에어컨이라도 켜려는 듯한 동작이었죠.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지금 저 버튼을 누르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안 돼요. 청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주유소 전체가 울릴 정도였죠. 청년은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차 문을 벌컥 열었어요. 회장의 팔을 덥석 잡았죠.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박 회장이 화를 벌컥 냈어요. 이 무례한 놈이 당장 손 놔. 하지만 청년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의 팔을 더 세게 잡아 끌었어요. 내리세요. 지금 당장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박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장 손 안 놔? 청년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르신, 지금 시동 걸면 터져요. 차 밑에 폭발물이 있다고요. 뭐라고?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폭발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청년이 회장의 허리를 붙잡았어요. 거의 안아 올리다시피 해서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놈이. 박 회장이 화가 나서 소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기사도 달려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피하시죠. 세 사람은 주유소 건물 쪽으로 뛰었어요. 청년이 앞장서서 뛰었죠. 회장은 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따라갔습니다. 저기요. 더 멀리 가야 해요. 청년이 소리쳤어요. 폭발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주유소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두고 숨었어요. 모두가 숨을 헐떡였죠. 박 회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폭발물이 어디 있어? 장난치는 거야? 회장이 청년을 노려봤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꾼 같으니라고.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봤어요. 차 밑에 검은 상자가 붙어 있었고 전선이 시동 계통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군대에서 수십 번도 더 본 구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증거도 없이? 박 회장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 이런 시골 주유소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단 말이야.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보시죠. 박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확인이나 해보자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땐. 회장이 말을 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굉음이 터졌어요. 귀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싸아!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시뻘건 화염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죠. 박 회장의 검은 승용차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어요.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죠.
타이어가 타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상에, 기사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짜 터졌어.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불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 차 안에 있었다면, 시동을 걸었다면, 박 회장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나 죽을 뻔했어.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서, 저 불길 속에서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앉아있던 좌석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신은 저 불길 속에서 숯덩이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죠. 청년이 회장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을 올려다봤어요. 아까까지 사기꾼이라고 의심했던 청년. 무례하다고 소리 질렀던 청년. 그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내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0평생 살면서 남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는 박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 회장이 겨우 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청년은 찢어진 작업복 소매로 자신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폭발대 파편에 스쳤는지 팔에서 피가 조금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청년은 신경 쓰지 않았죠. 일단 119에 신고해야 해요.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요. 청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주유소 건물에서 전화할게요. 청년이 일어나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생각했어요. 저 청년은 누구일까? 어쩌다 이 시골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청년의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 불길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가을 하늘을 뒤덮었어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박 회장은 불타는 차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누가 나를 죽이려 한 걸까? 원한을 품은 사람? 사업 경쟁자? 아니면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부부의 사고,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던 그 사고. 설마 그때도 누군가? 박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간 단순 사고라고 믿었던 일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죠. 경찰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가 내 차에 폭발물을. 말을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발물 처리반을 부르겠습니다. 현장 보존이 필요하니 움직이지 마십시오. 주유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노란 경찰 테이프가 쳐졌죠. 박 회장은 구급차에 앉아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혈압이 많이 올랐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그때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물 한 잔 드세요. 좀 진정하셔야 해요. 박 회장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고맙다, 젊은이. 회장은 청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느낌. 이 청년의 얼굴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느낌. 소방관들이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시커멓게 그을린 잔해만 남았죠. 타는 냄새가 주유소 전체에 진동했습니다. 박 회장은 구급차에 앉은 채 멍하니 차의 잔해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있었다면, 시동 버튼을 눌렀다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어요. 경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폭발물 처리반의 초동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성능 폭발물이었습니다. 시동장치와 연결된 기폭 방식이었어요. 시동을 거는 순간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누가 날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 그 단어가 박 회장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가? 왜?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최근에 협박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원한 관계가 있는 분은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과격한 사람은 생각나지 않아요. 경찰이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도 확인해야겠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하려면 차에 접근할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최근에 차를 정비소에 맡기신 적 있습니까? 박 회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정기 점검을 받았어요. 늘 이용하던 곳에서요. 어느 정비소입니까? 성진 자동차 서비스요. 우리 회사 계열사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비소도 조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연락드릴 테니 당분간 신변에 주의하십시오. 경찰이 물러가고 박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사 계열사 정비소에서 폭발물이 설치됐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도대체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지? 그때 청년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좀 어떠세요? 많이 놀라셨죠? 청년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을 올려다봤어요. 그래, 아직도 정신이 없구나. 그나저나 넌 괜찮니? 다친 데 없고?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 괜찮아요. 어르신이 다치신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 웃는 얼굴이 참 해맑았어요. 박 회장은 문득 청년의 팔을 봤습니다. 아까 폭발 때 파편에 스쳤는지 작업복 소매가 찢어져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팔뚝에 있는 흉터였어요. 오글오글한 화상 흉터. 그 모양이.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별 모양이었습니다. 정확히 별 모양의 화상 흉터였어요. 박 회장은 그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손자 민석이 3살 때 주방에서 놀다가 뜨거운 냄비를 건드려 화상을 입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팔뚝에 흉터가 남았어요. 마침 별 모양처럼 생긴 흉터가요. 그 흉터.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 팔에 있는 흉터. 어떻게 생긴 거냐? 청년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청년이 흉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생긴 건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5살 이전 기억이 없거든요. 5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박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손자 민석이가 사라진 게 바로 5살 때였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너 이름이 뭐냐?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호요. 이강호. 부모님은? 청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됐니? 청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살 때 도로변에서 발견됐대요. 아무 기억도 없이 혼자 걷고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보호해서 고아원에 맡겼고 거기서 자랐어요. 도로변에서 발견됐다고? 5살 때? 기억이 없이? 박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죠. 그 흉터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겠니? 박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청년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소매를 걷어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흉터를 만져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모양도 위치도 크기도 민석이의 흉터와 똑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간 삼켜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바로 그때였어요. 청년이 몸을 움직이자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아주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죠. 박 회장은 본능적으로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그 젊은 남자는 20년 전에 죽은 아들 민철이었어요. 젊은 여자는 며느리 수진이었고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민서가. 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냐? 청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제가 발견됐을 때 품에 안고 있었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혹시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청년을 끌어안았어요. 민석아, 우리 민석이. 회장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란 말이야. 청년은 영문을 몰랐어요. 갑자기 이 할머니가 왜 우는지, 왜 자신을 민석이라고 부르는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어르신, 저를 아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안다. 너는 내 손자야. 내가 20년간 찾아 헤맨 내 손자 민석이야.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자라고요? 이 할머니가 자신의 할머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박 회장은 청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너는 사라졌지. 할머니가 20년 동안 널 찾았단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졌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었구나. 청년은 멍하니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죠. 25년간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죠.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박 회장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우리 민석이, 우리 손자. 두 사람은 불타버린 차의 잔해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어요. 운명이 이끈 기적 같은 만남이었죠. 주변의 경찰들과 소방관들도 그 광경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 성진그룹 본사. 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며칠 전 폭발 사고가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시뻘건 화염이 떠올랐습니다. 귀를 막아도 굉음이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머릿속을 맴도는 건 20년 전 아들 부부의 사고였어요. 브레이크 파열, 절벽 아래로 추락, 그리고 손자의 실종. 그때도 차 사고였습니다. 이번에도 차에 폭발물이 설치됐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20년 전부터 자신의 가족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박 회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경찰에서 보내온 초동 수사 보고서였습니다. 폭발물은 고성능 군용 화약이었어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죠. 전문가의 솜씨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폭발물은 정비소에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일주일 전 정기 점검을 받았을 때요. 성진 자동차 서비스. 자기 회사 계열사 정비소에서 자기 차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내부자의 소행. 그 말이 박 회장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 안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정비소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 박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지금 당장 올라와. 네, 회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박 회장 밑에서 20년 넘게 일한 측근이었죠.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김 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 내가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 폭발 사고 말이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우리도 따로 조사를 해야겠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조사할까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뒤져봐. 20년 전 사고요?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 부부의 사고 말씀이십니까? 그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때도 차 사고였어.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했지. 근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그때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였는지 의문이 들어. 김 실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그때도 누군가 손을 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확인해 보려는 거야.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차량 정비 기록, 사고 조사 보고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봐.
그리고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대답했어요.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박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2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나던 날, 폭우가 쏟아지는 산길에서 사고가 났죠. 박 회장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기억 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철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순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죠. 회사를 물려받아도 직원들에게 항상 친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쁘고 상냥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효도를 다했죠. 손자 민석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박 회장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아픔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 날카로운 눈빛, 비싼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정 전무였어요. 박 회장의 조카이자 성진그룹의 2인자였죠. 큰어머니, 괜찮으세요? 최 전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하셔서. 박 회장은 조카를 바라봤어요. 최민정, 죽은 언니의 딸이었습니다. 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박 회장이 친딸처럼 키웠죠. 아들 부부가 죽고 손자마저 사라진 후 최민정은 박 회장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20년간 회장 곁에서 회사 일을 도왔죠. 박 회장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박 회장이 힘없이 웃었어요.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그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최 전무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분간 푹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고맙다, 민정아. 박 회장이 조카의 손을 토닥였어요.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 어떻게 굴러갔겠니? 최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차가워 보였어요. 눈빛이 살짝 흔들린 것 같았죠. 참 큰어머니. 최 전무가 말했어요. 그 주유소 청년 있잖아요. 목숨을 구해준 청년이요. 제대로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호. 아니, 손자 민석이. 그 아이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아이 말이야. 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 아이가 민석이인 것 같아. 네. 최 전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석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 팔에 흉터가 있더라고. 별 모양 화상 흉터. 민석이가 어릴 때 생긴 흉터랑 똑같았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사진. 민철이 가족 사진이었어. 5살 때 도로변에서 발견돼서 고아원에서 자랐대. 시기도 맞고 흉터도 맞고 사진도 있고 그 아이가 민석이가 틀림없어. 최 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최 전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찾았다는 기쁨에 빠져 있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거의 확실해. 20년 만에 민석이를 찾은 거야.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아이가 날 살렸어. 내 손자가 내 목숨을 구한 거야.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니?
최 전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큰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회의가 있어서요. 최 전무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 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석이가 살아있었다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애가 왜 지금 나타나는 거야? 최 전무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20년 전에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편 집무실에서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죠. 박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김 실장이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김 실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브레이크 파열로 되어 있었어요. 단순 사고로 결론이 났죠. 그건 나도 알아.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나? 김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차량 정비 기록을 찾았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출발하기 이틀 전에 차를 정비소에 맡기셨더군요. 그래, 기억나. 민철이가 장거리 운전 전에 점검받는다고 했었지. 김 실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 정비소 기록을 조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상한 점? 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시 정비를 담당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만수. 그런데 이 사람이 김 실장이 말을 멈췄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번 회장님 차에 폭발물을 설치한 정비소에도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20년 전 아드님 차를 정비한 사람과 이번에 회장님 차를 정비한 사람이 동일인입니다. 정만수, 올해 62살. 20년 전에는 외부 정비소에서 일했고 5년 전에 우리 계열사 정비소로 옮겼어요. 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더 조사해봤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만수의 금융 기록을 확인했는데 20년 전 사고 직후에 큰 돈이 입금됐더군요. 출처 불명의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천만 원? 그리고 이번 사고 일주일 전에도 또 큰 돈이 입금됐습니다. 이번엔 1억 원이었어요. 박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민철이 차를... 그렇게 추정됩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에 손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야? 20년간 품어왔던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죠. 누가 이런 짓을... 박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아이들을 죽인 거야?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뭔데? 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만수의 통화 기록을 추적해 봤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번에도 돈이 입금되기 전에 같은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같은 번호?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번호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대포폰이어서 주인을 찾기 어려웠지만 이번 번호는 확인이 됐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누구야?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김 실장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최민정 전무입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만수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최민정 전무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폭발물 사건의 배우가 최 전무입니다. 박 회장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최민정, 죽은 언니의 딸, 친딸처럼 키운 조카, 20년간 곁에서 의지했던 사람. 그 아이가 이런 짓을? 회장님,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정만수의 자백까지 모두 최 전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백이라고? 박 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만수를 따로 만나서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김 실장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전무님이 시켰어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요. 브레이크에 손대라고 했어요. 돈을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민정이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아들을, 내 며느리를 죽였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20년 전 아드님 부부의 사고도 이번 폭발 사건도 모두 최 전무의 소행입니다. 박 회장은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박 회장이 신음처럼 내뱉었어요.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아꼈는데, 친딸처럼 키웠는데, 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아드님이 회사를 물려받았겠죠. 최 전무가 자리를 잡을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박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회사 때문에? 자리 때문에? 분노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나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군. 박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회사가 자기 차지가 되니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어둡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요. 내 아들 부부를 죽인 게.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조카였어. 20년간 딸처럼 아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였다니.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분노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김 실장.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 증거들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마.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최민정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년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으니 나도 바보인 척하지. 때가 되면 확실하게 끝을 내야지.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복수?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손자 민석이 그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부모를 죽인 원수가 누구인지. 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박 회장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민정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상대는 20년간 자신을 속여온 악녀였거든요. 박 회장은 결심했어요. 최민정을 속이기 위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척하기로요. 실어증과 치매, 말도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척. 그래야 최민정이 방심할 테니까요. 그리고 강호를 저택으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잃어버린 손자. 그 아이를 개인 간병인 자격으로 곁에 두기로 했죠. 며칠 후 성진그룹 회장 저택. 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멍했어요.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죠. 고개가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꼭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큰어머니, 저예요. 민정이에요. 최 전무가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큰어머니? 최 전무가 손을 흔들어 봤어요. 눈앞에서 손가락을 까딱거렸죠.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크셨나 봐요. 최 전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최 전무는 일어서며 의사에게 물었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실어증 증세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고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전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했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의사가 나가고 최 전무는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큰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최 전무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미소를 지었죠. 오래 사셨으니까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최 전무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박 회장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흘러내리던 침을 닦았어요. 축 늘어졌던 고개를 똑바로 세웠죠. 이 나쁜 년. 박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내 꼴을 보고 말 테니까.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박 회장은 재빨리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강호였어요. 깨끗한 흰색 간병인 복장을 입고 있었죠. 회장님, 저 왔어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복도에 인기척이 없는 걸 확인한 후 박 회장이 정상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민서가. 박 회장이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호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민석이라는 이름이에요. 25년간 강호로 살았으니까요. 할머니,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저를 민석이라고 부르시는 건.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결과 같은 건 필요 없어. 25년간 강호로 살았으니까요. 할머니,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저를 민석이라고 부르시는 건.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결과 같은 건 필요 없어. 25년간 강호로 살았으니까요. 할머니,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저를 민석이라고 부르시는 건.
할머니는 알아. 내가 내 손자라는 걸. 박 회장이 강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 눈, 이 코, 입. 내 아버지를 빼닮았어. 할머니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니? 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러줬거든요. 할머니.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가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박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내 부모님 이야기야. 강호의 눈이 커졌어요. 제 부모님이요? 그래. 20년 전에 돌아가신 내 부모님.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가 왜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는지 모든 진실을 알려줄게. 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20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 브레이크가 조작됐다는 것. 그 뒤에 최민정이 있었다는 것. 강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이.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 내 부모님을 죽인 건 최민정이야. 박 회장이 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번에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강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체 왜요? 회사 때문이야. 권력과 돈 때문에 그녀는 자기 사촌을 죽였어. 그리고 내 부모님까지. 박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끝을 낼 거야. 내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민서가 할머니를 도와주렴. 강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어요.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부모님 원수를 갚아야죠.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정은 내가 바보가 된 줄 알아.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방심할 거야. 우리는 그 틈을 노릴 거야. 어떻게요? 내가 내 곁에서 간병인으로 있으면 최민정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어. 그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기록해야 해. 박 회장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강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녹음해. 그년이 뭔가 수상한 말을 하면 전부 증거로 남기는 거야. 강호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박 회장이 강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민서가 절대 들키면 안 돼. 최민정은 위험한 사람이야. 20년 전에 내 부모님을 죽일 때도, 이번에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 통신 방법이 필요해.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필담으로 대화하자. 혹시 방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강호의 눈이 커졌어요. 도청까지요? 최민정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녀는 어떤 짓이든 해. 그러니까 우린 더 조심해야 해. 강호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복수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과 강호는 이불 속에서 첫 필담을 나눴어요.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민서가 내일부터 최민정을 잘 살펴봐. 그년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기록해. 네, 할머니. 반드시 증거를 모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불 속의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와 손자.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완벽하게 연기를 해냈어요. 최민정 앞에서는 철저하게 바보인 척했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절반은 흘리기 일쑤였죠. 고개는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의사들도 속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속았죠. 집안의 모든 직원들이 속았어요. 모두가 박 회장이 정신이 나갔다고 믿었습니다. 회장님, 안타깝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고 충격이 너무 크셨나 봅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호는 매일 회장 곁에서 간병을 했어요. 아침마다 세수를 도왔고 식사를 떠먹여 드렸죠. 몸을 씻겨드리고 휠체어를 밀어 정원 산책도 시켜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성실한 간병인이었어요. 하루 종일 회장 곁을 떠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강호를 칭찬했습니다. 참 착한 청년이야. 회장님 생명의 은인이잖아. 하지만 강호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죠. 최민정을 감시하는 것, 그녀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것,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 강호는 녹음기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작고 납작한 녹음기였어요. 셔츠 주머니 안에 넣어두면 전혀 티가 나지 않았죠. 최민정이 나타날 때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수확이 없었습니다. 최민정은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회장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효녀인 척했죠. 큰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죠. 제가 맛있는 죽을 가져왔어요.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눈동자가 풀려 있었어요. 최민정이 죽을 떠서 회장 입에 넣어줬어요. 흘러내리는 죽을 냅킨으로 닦아주며 한숨을 쉬었죠. 아이고, 큰어머니. 최민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강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의 속마음이 뭔지 강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거실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앞이었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호는 옆에서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민정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인 모양이었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최민정은 휠체어의 박 회장을 힐끗 봤어요. 회장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아무런 빛이 없었죠.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 최민정의 눈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통화를 계속했어요. 목소리를 굳이 낮추지도 않았죠.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강호는 조용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어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그래, 정만수 씨. 최민정이 통화했어요. 일은 잘 처리됐어? 정만수. 폭발물을 설치한 정비사의 이름이었어요. 20년 전 부모님 차도 손봤던 그 사람. 강호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뭐,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최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간에 주름이 잡혔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돈은 충분히 줬잖아. 약속대로 1억 원이나 줬으면서 뭐가 불만이야? 최민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손톱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20년 전에도 잘 처리했잖아. 그때처럼 모르쇠로 버텨. 경찰이 증거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어. 알았어? 강호의 눈이 커졌어요. 2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때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최민정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 진짜 20년 전처럼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브레이크만 손봐도 됐었는데 이번엔 폭발물까지 썼는데도 실패하다니. 최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노인네가 즐기기도 하지. 어떻게 살아남았어, 진짜. 운도 지질이 좋아. 강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저 여자가 부모님을 죽였다. 저 여자가 할머니까지 죽이려 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이 살인자! 라고 외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할머니와 약속했으니까요.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복수하기로 했으니까요. 최민정이 통화를 계속했어요. 어쨌든 이제 큰어머니는 폐인이 됐으니까 회사는 내 거나 다름없어. 조만간 이사회에서 회장직 해임을 추진할 거야.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 이사들도 다 내 편이야. 최민정이 낮게 웃었습니다. 콧방귀를 뀌듯 비웃는 소리였어요.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 오는 거야.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주유소 놈 있잖아. 최민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큰어머니가 손자라고 믿고 있는 그놈. 그놈도 처리해야 해. 쓸데없이 끼어들면 귀찮아지니까. 강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신을 처리한다고? 등줄기로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방법은 생각해 볼게. 일단 조용히 기다려. 이사회 끝나고 회사 정리되면 그때 깔끔하게 처리할 거야. 내가 연락할 테니까. 최민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었어요. 그녀는 휠체어의 박 회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바보가 돼버렸네, 큰어머니. 최민정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미소를 지었죠.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20년 전에 당신도 같이 보냈어야 했어.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제야 박 회장의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흘러내리던 침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축 늘어졌던 고개를 똑바로 세웠죠. 다 들었어, 민서가.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년이 결국 꼬리를 밟았어. 강호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완료됐다는 표시였죠. 녹음됐어요, 할머니.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다요. 한마디도 빠짐없이요. 박 회장이 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잘했어, 민서가. 이제 증거가 생겼어. 결정적인 증거가. 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여자가 저까지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 무섭지는 않은데. 할머니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박 회장이 강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걱정 마, 민서가. 이제 우리가 역전할 차례야. 그년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먼저 손을 쓸 거야. 할머니가 다 계획을 세워뒀단다.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20년간 삼켜왔던 복수의 불꽃이었어요. 민서가 오늘 밤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직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어야 해.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알겠어요. 그날 밤, 박 회장의 침실.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마주 앉았어요. 커튼을 꼭 쳐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했죠.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최민정이 이사회에서 내 해임을 추진한다고 했어. 아마 일주일 안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를 앞둔 사람의 미소였어요. 그 자리에서 끝을 내야지. 이사회에 내가 직접 참석할 거야. 바보인 척하면서 직접 참석하신다고요? 그래. 휠체어에 타고 침을 흘리면서 그년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20년 전 사고 증거, 이번 폭발물 증거, 그리고 오늘 녹음한 것까지 전부. 박 회장이 강호의 손을 잡았어요. 민서가 내가 도와줘야 해. 그날 내가 마이크를 켜주는 거야. 할머니가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니? 강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부모님 원수 꼭 갚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전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반짝였죠.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박 회장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철아,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원한을 곧 풀어줄 테니까.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강호도 같은 달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 사진 속에서만 봤던 그 얼굴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게요. 두 분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두 사람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결전의 날이 코앞이었어요. 일주일 후,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대회의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죠. 테이블 주위로 검은 가죽 의자들이 빙 둘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건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았어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그 심장부에서 오늘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참이었죠.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죠. 오늘 회의의 목적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박금순 회장의 해임안, 치매와 실어증으로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였죠. 성진그룹 창립 이래 현직 회장을 해임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두꺼운 안건 서류가 각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죠.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한 이사가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폭발 사고 이후로 완전히 망가지셨대요. 말도 못하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신다던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회사가 중요하니까요. 이사들의 표정은 안타까움 반, 기대 반이었어요. 박 회장이 물러나면 새로운 권력 구도가 생길 테니까요. 누가 새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도 달라질 거였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최민정 전무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허리를 꼭 조이는 재킷이 날씬한 몸매를 드러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입꼬리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날이었어요. 20년간 기다려온 날이었죠.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던가요? 사촌 오빠를 죽이고 조카를 없애버리고 큰어머니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 자리를 차지할 거였습니다. 성진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죠. 다들 오셨군요. 최민정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둘러봤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서 긴급하게 소집하게 됐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전무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를 위해 애쓰시네요. 아첨하는 목소리들이었죠. 최민정은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원래 회장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앉았죠. 이미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아시다시피 박금순 회장님의 건강 문제입니다. 최민정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마 전 사고 이후 회장님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어요. 실어증과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계시죠. 경영 판단을 내리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손을 써놓은 이사들이었죠. 뇌물과 협박으로 포섭한 사람들이었어요. 최민정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해임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최민정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새로운 회장 선출안도 함께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회장. 물론 자신을 말하는 거였죠.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낡은 경첩 소리가 났어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어요. 휠체어에는 박금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박 회장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고개가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했어요. 손가락은 의미 없이 공중을 더듬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에는 음식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고. 이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충격적인 모습이었거든요.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저 상태로 어떻게 경영을 하시겠어. 안타깝지만 해임이 맞는 것 같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최민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연기였죠.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큰어머니. 최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죠. 왜 나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 쉬셔야죠.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 안 돼요. 강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꼭 참석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셨습니다. 고집을 부리시길래. 최민정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꼴로 뭘 하겠다고. 말도 못하면서 여기는 왜 온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했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최민정이 테이블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편하게 지켜보세요, 큰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 나가셔도 돼요. 강호가 휠체어를 그쪽으로 밀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테이블 끝 스크린이 잘 보이는 위치에 멈췄습니다.
최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죠. 어차피 바보가 된 노인이니까요. 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정이 다시 상석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단단한 나무 의사봉이었죠. 권력의 상징 같았어요.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박금순 회장의 해임안. 둘째, 신임 회장 선출안.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예상한 대로였죠. 각자 앞에 놓인 서류에 눈을 돌렸어요. 먼저 해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정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박금순 회장님께서는 최근 사고로 인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실어증,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주치의의 소견서가 여기 있습니다. 최민정이 의료 소견서를 들어보였어요. 병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돈으로 산 소견서였습니다. 경영 능력을 상실하신 분이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결정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죠. 회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입니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죠. 최민정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그럼 해임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최민정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죠.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임하는 가결. 최민정이 의사봉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이 의사봉을 내리치면 박금순 회장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회장이 되는 거죠. 2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최민정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의사봉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강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강호를 쳐다봤습니다.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최민정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죠. 뭐야, 내가 왜 끼어들어? 최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긴 이사회야. 간병인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조용히 있어.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휠체어 옆에 있던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무선 마이크였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마이크였죠. 강호가 마이크의 스위치를 켰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에 마이크를 쥐어줬죠. 뭐 하는 거야? 최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축 늘어져 있던 고개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멍하던 눈에 빛이 돌아왔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흘러내리던 침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어요. 박금순 회장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이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게 회장님이 일어나셨어?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최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의사봉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입에 갖다 댔습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목소리였죠. 누가 미쳤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였어요.
조금 전까지 침을 흘리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이끌어온 박금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 치매 환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일어섰으니까요. 회장님? 한 이사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괜찮으신 겁니까? 박 회장이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이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었죠. 왜들 그렇게 놀라나? 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내가 죽기라도 했어야 했나?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최민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졌죠. 딱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큰어머니. 최민정이 더듬거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 회장이 천천히 최민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실패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최민정이 뒷걸음질 쳤어요. 테이블에 등이 부딪혔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 계획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최민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박 회장이 강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죠. 이사 여러분. 박 회장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성진그룹에 어떤 독사가 숨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량.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잔해. 이건 20년 전 제 아들 부부가 사고를 당한 현장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꿋꿋하게 말을 이었죠. 당시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차량 정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에 손을 댔어요. 여기 당시 차량을 정비한 기술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만수. 화면에 정만수의 사진이 떴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만수라는 사람이 일주일 전 제 차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충격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슨... 같은 사람이라고요? 말도 안 돼.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번에도 같은 사람이 제 가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박 회장이 최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바로 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민정에게 쏠렸어요. 최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최민정이 소리쳤어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누명을 씌우시는 거잖아요. 증거? 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는 충분해. 강호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금융거래 내역이었죠. 정만수의 계좌 기록입니다. 20년 전 사고 직후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이번 폭발 사건 직전에는 1억 원이 입금됐죠. 출처는 모두 같은 곳입니다. 화면에 빨간 원이 표시됐어요. 입금 출처. 최민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으로 웅성거렸어요. 이럴 수가.
최 전무가 정말 말도 안 돼. 최민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조작?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할 건데? 강호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민정의 목소리였죠. 20년 전처럼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브레이크만 손봐도 됐었는데, 이번엔 폭발물까지 썼는데도 실패하다니.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노인네가 즐기기도 하지. 어떻게 살아남았어, 진짜. 이사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사람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어쨌든 이제 큰어머니는 폐인이 됐으니까 회사는 내 거나 다름없어. 조만간 이사회에서 회장직 해임을 추진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 주유소 놈 있잖아. 큰어머니가 손자라고 믿고 있는 그놈. 그놈도 처리해야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최민정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건 최민정이 더듬거렸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합성된 거라고요. 합성? 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 특유의 말투가 아니라고? 박 회장이 최민정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최민정.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지. 내가 내 며느리를 죽였지. 내가 내 손자를 20년간 고아로 만들었지. 그리고 이번엔 나까지 죽이려 했지.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친딸처럼 키웠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최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 내 거였어야 했어요. 최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이 회사는 다 내 거였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사촌 오빠가 그 사람이 다 가져갔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민정이 희죽 웃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사촌 오빠도 그 아내도 다 없앴어요. 그래야 내 차례가 오니까. 그래야 이 회사가 내 거가 되니까.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최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최민정이 울먹였습니다. 2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수갑을 든 형사들이었죠. 최민정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최민정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싫어. 싫다고. 최민정이 발버둥 쳤어요. 이거 나. 하지만 형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정을 끌고 문 쪽으로 향했죠. 큰어머니. 최민정이 박 회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예요. 나 없으면 이 회사 망해요. 박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안 망해. 하지만 내 인생은 끝났어. 최민정이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강호가 얼른 달려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 회장이 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서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났어. 내 부모님 원수를 갚았어. 20년 만에. 강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할머니. 드디어 끝났어요.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회의실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죠. 20년간의 비극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들었어요. 나뭇잎은 모두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최민정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20년 전 살인 혐의와 이번 살인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됐어요.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정만수도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20년 전 사고도 이번 폭발물 사건도 전부 최민정의 지시였다고 털어놓았죠.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조카가 살인범이었다니. 20년간 숨겨진 비극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뉴스와 신문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죠. 하지만 박 회장은 언론에 나서지 않았어요. 조용히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준비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호는 박금순 회장의 친손자가 맞았어요. 99%의 일치율.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됐죠. 강호. 아니, 이제는 박민석. 그는 박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손자였어요. 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였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이 연단에 섰어요. 옆에는 강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주유소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던 청년이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박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20년 전 저는 아들 부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마저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픔 속에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꿋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손자가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회장이 강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이 청년이 제 손자 박민석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됐고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플래시가 더욱 터져나왔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박 회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민석을 성진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회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어요. 회장님, 질문이요. 민석 씨, 한 말씀 해주세요. 강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입을 열었죠. 안녕하십니까. 박민석입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25년간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일했고 정비소에서 기계 만지며 살았습니다. 강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운명처럼 만났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걸, 저를 찾아 헤맨 사람이 있었다는 걸. 강호가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20년간 저를 찾아다니셨대요. 전국을 돌아다니셨대요.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 회장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경영도 모르고 회사 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호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박 회장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주 잘했어.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 회장과 강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향하는 곳은 교회의 공동묘지였어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민철과 며느리 수진의 묘소. 두 사람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차가 묘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박 회장과 강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묘소까지 가는 길은 흙길이었어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일부러 비싼 구두를 벗었어요. 맨발로 흙을 밟았습니다. 할머니, 신발 신으세요. 발 다치세요. 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길을 맨발로 걷고 싶어. 민철이랑 수진이한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거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흙이 발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묘소에 도착했어요. 나란히 세워진 두 개의 비석. 박민철과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박 회장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호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 앞에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흰 국화였어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습니다. 박 회장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철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진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어. 20년이나 걸렸어. 박 회장이 흙투성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얼굴에 흙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밝혀냈다. 너희를 죽인 놈이 누군지 알아냈어. 그녀는 이제 감옥에 있어. 평생 거기서 썩을 거야. 박 회장이 강호의 손을 잡았어요. 묘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봐라, 민철아. 내 아들이다. 민석이가 돌아왔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애가 엄마를 살렸어. 내 아들이 할머니 목숨을 구했어. 기특한 놈이지? 내 아들이 맞아. 강호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 자신과 닮은 아버지.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예요. 민석이에요.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부모님. 얼굴도 몰랐던 부모님. 이제야 만났어요. 저 기억 못하시죠? 5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얼굴도 어머니 목소리도. 강호가 흐느꼈어요. 그래도 이제 왔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찾아왔어요. 강호가 묘비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깊이, 깊이 절했어요. 흙이 이마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할머니 잘 모실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회사,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 회장이 강호의 어깨를 감쌌어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민철과 수진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강호가 부축해드렸어요. 민철아, 수진아.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편히 눈 감아라. 너희 아들은 엄마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천천히 묘소를 떠났습니다. 흑투성이 발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20년간의 한이 풀렸거든요. 원수를 갚았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강호가 걸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뭘 어떻게 해? 살아야지. 너랑 나랑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박 회장이 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회사 일도 배워야 하고 세상 구경도 해야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지. 강호가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흑투성이 손으로요. 늦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하늘에서 새들이 노래했죠. 20년간의 비극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할머니와 손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